호모 이코노믹스가 뜻이 되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전영석 교수님 제자고요. 그다음에 조홍경 교수, 사제가 맞죠? 사제가 되고, 조홍경 교수랑 지금 한국대학교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하셨고요. 지금 안전 전력경제포럼 위원, 주재부 재정정책 자문회의 민간위원, 전력거래소 LNG 영양시장 WG가 뭐예요? 워킹그룹이요. 예, 맡고 계십니다. 아주 왕성하고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인주 교수님께서 오늘 일본 전력산업 소매 자유화 추이와 최근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 허인주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기성봉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최근에도 일본에서 계속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아시는 내용이 약간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력 소매 자유화 추이와 최근 제도 개편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오늘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소매 시장의 자유화 측면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규제 거버넌스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 거버넌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이제 마지막 구조 개편을 마치고 나서 자체 평가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걸 토대로 현재 어떤 식으로 개편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추진 경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도 다른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부터 자유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51년부터 10개 지역별 민간 대형 전력 회사가 관할 지역 내 수직통합 지역 분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가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을 도입해서 요금 가격을 조금 인하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도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전력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말이 좀 복잡한데요. 먼저 개혁이라는 말로는 총 5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1차 개혁은 1995년 발전 부문의 경쟁이 도입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쿄전력, 큐슈전력 이런 곳들을 10개의 대형 전력회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을 일반 전기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전기사업자에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 발전사업자를 도입하면서 발전 부문부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이 1999년에 이었습니다. 소매시장의 부분 개혁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 역시 대규모 수용가 먼저 소매시장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특별 고압 수용가라고 부르는 2000kW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소매시장이 개방이 되었고요. 소매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기타 판매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신전력 사업자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력 사업자가 만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만을 사용할 수 있는 탁송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3차 개혁은 이 소매시장을 부분 개방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은 단계, 고압 수용가라고 할 수 있는 50kW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소매시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전력거래소 역시 설립이 되었습니다. 4차 개혁이 2008년에는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2007년부터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예정했지만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된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잠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멈췄다가 2015년부터 5차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5차 개혁을 우리는 3단계의 전력 시스템 개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 개편이 있었는데요. 즉 5차 개혁에서만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소매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는 해외 주요국 중에 굉장히 최근에 소매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따지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인데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일본의 전력 시스템 개혁은 마지막 5차에 있었던 3단계의 개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단계의 개혁이 왜 이루어졌는가, 왜 2007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예정되었던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가 이게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전력회사들이 반발을 하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1년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전력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원전 가동이 중지되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게 지역별로 우리가 유통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국에 있는 발전소를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구조 개편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력회사 간 전력 융통 제약을 회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전원의 한계와 리스크를 부각해서 이러한 수식통합 체제에 대한 도심도 증가한 것도 다시 한번 이러한 구조 개편이 추진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잠깐 멈췄던 구조 개편은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전력 리스크를 다양할 필요가 있겠고 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역 개통 운영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좀 최적화를 시켜보자. 발전소를 활용해보자. 또한 이제 소매시장을 더 개방을 하여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급 상황을 좀 반영한 수요 억제책을 써보자.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구조 개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5차 개혁이라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5차 개혁은 따지고 보면은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목적을 좀 크게 썼는데요. 이 목적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평가 역시 순위상관에 맞춰서 이 목적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평가를 했거든요. 총 3가지 목적 하에서 전력 시스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송배전 부문의 중립화 그리고 수급 조정 능력, 관역 전력 융통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기요금을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최대한 억제. 올라가고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경제를 촉진해서 그리고 전국 단위의 득점 순위 설정을 통해서 발전 투자 적정화해서 아무튼 최대한 억제해보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 마지막은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활성화시키겠다. 소매시장을 개방해서 다양한 상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3가지 목적 하에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전력 시스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단계는 15년에 이제 전국 단위의 관역 전력 융통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관역 개통 운영 기관이라 불리는 옥토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자유화되고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 간의 어떤 시장 감시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할 규제 기관이 필요하게 되면서 규제 기관 역시 전력시장 감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발전과 소매 부분이 전면 자유화됩니다. 이제는 비로소 소규모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가정용 아니면 자그마한 상점에 있는 저하 소비자들도 판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송배전 부분의 법적 분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초에는 10개의 민간 전력회사가 수직 통합하고 있었는데 그 민간 전력회사, 일반 그 전기 사업자라고 부르는 그 수직 통합에서 송배전 부분을 뗀 거죠. 송배전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이때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소매시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매시장의 자유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조금 큰 수용가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다가 잠깐 멈췄고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2016년에 비로소 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규제요금 폐지가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소매시장을 자유화를 하게 되면 요금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의 메이저 전력회사의 요금을 규제요금이라는 항목하로 약간 국가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규제요금을 유지를 했습니다. 일본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경과조치 요금이라고 부릅니다. 경과를 이행기의 요금이다라는 차원에서 경과조치 요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2020년에 폐지를 할 것으로 일본에서는 계획을 했다가
폐지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장의 경쟁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걸 폐지했다가는 약간 자유요금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좀 불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규제 요금을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0kW 이상인 중대규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 전력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구일반 전기사업자라고 불리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자유요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새롭게 들어온 신전력 사업자의 자유요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사업자의 자유요금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요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산업의 구조를 보자면은 기존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업자를 분리를 했습니다. 일반 전기사업자, 도매 전기사업자, 도매 공급사업자, 신전력 사업자, 특정 전기사업자. 대충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수직통합형 사업자며 우리나라 같은 뭐 군산특구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사업자들인데 저렇게 다 유형으로 나열하지 않고 이제는 기능별로 라이센스 기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은 신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손배전 사업은 아무래도 네트워크이다 보니 허가제로 가장 강한 인허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소매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로서 가장 약한 수준의 인허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사업자 유형이 무엇이고 각각 어디로 재배치가 됐는지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도중에 국제거버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일본은 이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전력 부문의 자유화가 전력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의 규제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전력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에 옥토가 설립되고 16년에 소매 전매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2020년에 소식재정 부문의 법적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계획이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소매 전매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22년도에는 도매 부문 법적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열 부문 역시 이제 열 공급 사업 자유화가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의 자유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규제 거버넌스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015년에 전력 구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이 신설이 됩니다. 이때는 이름이 전력시장감독위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들어서 열 부분 자유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도시가스의 자유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그 같은 규제기관이 열과 가스까지 같이 하겠다. 그래서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이제는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 영어로는 EGC라고 하는 기관으로 확대가 되립니다. 같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EGC에 대해서 조금 더 기관적인 성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GC는 경제산업성 산하 규제기관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국들도 규제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에너지 그 주관, 정부부처 산하 규제기관으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EGC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이제 유럽이나 그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비록 부처 산하에 있지만 굉장히 강한 자율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체적인 의사결정하는 경우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거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상업성 대신 장관에게 시장 감시 평가, 시장 기능 개선과 관련된 제안과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말조차도 시장 감시를 하는 곳이 더 그 네이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모니터링에 좀 포커스가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보자면은 이제 경제산업부 자원에너지청이라는 곳이 사실상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에너지청 산하로 두시면 맞고요. 네, 경제산업부 장관의 직속 판정을 두긴 했습니다. EGC를. 그리고 이제 EGC와 함께 그 거래소랑 옥토도 약간씩 뭐 시장 감시나 개통 운영상에 필요한 규제 업무를 조금씩은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EGC가 시장 감시를 할 때 그 경제산업부 내에 지역별, 그 10개의 지역별 거래 감시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EGC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 감시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고 관련 직원 수가 130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랑 그 전반적인 그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이 없는 것은 유사하지만 직원 수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조직만 보더라도 7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경제산업소 상하나에 10개 지역에 있는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하면은 13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EGC는 그 경제산업소 장관에게 자료수집이나 조사 권한을 부문마다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자나 거래소, 옥토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 정리하고 성장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시장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을 장관에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관에게 이거에 대해 회신을 하라라고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기위원회와 EGC의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EGC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일본어도 못합니다. 그 독일어만 맞먹으면은 굉장히 지금 전력시장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EGC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따라가면서 팔로우를 가능한 상황인 만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비록 표정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EGC의 사전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정비사업자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이제 인허가, 그리고 소매사업자와 일반 소매점 사업자의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요금이 되겠습니다. 규제 요금과 망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EGC의 의견이 반드시 청취를 해야 되고요. 거래소와 옥토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그 경영상의 이야기들,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EGC에서 사전에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해야 합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요금을 규제하진 않고요. 그 규제 요금이라고 남아있던 그 파트, 그거랑 그리고 탁송 요금이라고 불리는 망이용 요금, 두 개만 규제 대상입니다. 그 외에 자유요금은 알아서 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전력회사가 신청을 합니다. 정확하게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장관은 이 EGC라고 하는 규제 기관으로 심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여기에 요금제로 전문회의라는 곳에서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답변을 장관에게 주면은 장관은 그거를 인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시 소비자청이나 물가 문제에 관한 강력 관리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되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요금 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는지를 봤더니 물론 그 아마 일본도 이제 그 정부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뒷단에 있는 이야기도 다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쨌거나 자료로 저희가 지켜봤을 때는 사실상 모든 자료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나타나고요. 그 뒤에 이야기들이 형식적인 회의로 진행이 되는 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이 요금제도 전문 회의에서 요금 규제에 대한 상당한 결정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일본이 또 꼼꼼하게 이거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애초에 이 3단계 전력 시스템 개혁을 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단계의 제도 개혁을 할 텐데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검증을 하겠다고 애초에 좀 이거를 법에다가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내에 전기사업 관련 제도 개혁 실시에 대한 검증 조항을 딱 붙여놓고 이거에 따라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끝나고 검증하고 2단계 끝나고 검증하고 3단계 끝나고 검증을 했습니다. 3단계 끝나고 하는 검증은 5년 이내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2020년에 개혁을 했기 때문에 24년부터 검증을 해서 5년 이내라고 할 수 있는 2025년 3월에 검증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3개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먼저 잘 요약을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선별력망 관역 운영 컨트롤 타워로 옥토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력 유통이 300개 이상 실시가 되었고 연계선 증설도 진전되었다. 성과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간헐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계속 있었고 발전소의 신설 또는 교체 투자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에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이상한데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연료 수입 가격이 급등할 때를 제외하고는 규제 요금보다 자유요금이 저렴했습니다. 자유요금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이 전원 구성의 대부분 차지함에 따라서 연료가격 급등이 하면은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이거는 우리나라랑 약간 유사한 그런 구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게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기에 지금 이거를 검증하는 이 시기에 러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소매 사업자가 경영이 악화돼서 약간 철수를 하는 사업자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권과 사업 기회의 측면에서는 700기 이상의 사업자가 소매업에 진출을 하였고 재생에너지 특화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선택권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700개 중에서 200개 회사 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나왔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비 급등이 이제 소비자 보호 관점, 사업자의 사업 운영성 관점에서도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 소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2016년 이제 소매가 자유화 됐을 때부터 2024년 7월까지 그 소매 사업자에 새롭게 들어온 신전력 사업자 PPS가 그 소매 사업에서 얼마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가를 다양한 소비자의 유형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거가 제일 대규모 소비자들 중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얼마큼 되는가 가장 최근에는 9.4%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란 거 약간 중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록색이 가장 소규모 이제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평균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빨간 선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시장이 자유화가 되면서 신전력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증가를 꾸준히 하다가 꼭 부러진 게 2022년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경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저대 점유율이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4년도 7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약 800회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시장 점유율은 19.8%이다. 사실상 19.8%는 기존의 10개의 대형 전력회사가 80%라는 뜻이니까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냐고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점유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압, 고압 고객을 대상으로는 신전력 사업자들이 확실히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장 고객일 테니까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예측이나 실제 사용 조건에 따른 계약 단가를 협상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량 고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의 대형 전기 회사들도 같이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일반전기 사업자인 10개 민간 전력 회사들도 전문 마케팅 조직을 구축을 해서 이러한 우량 고객들한테 약간 어필을 하려는 기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경제 촉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압 고객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고객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미터 기반 전기 소비 정보 활용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자, 다양한 요금이 등장을 하다 보니 이것들을 비교하는 사이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조금 지원하는 사이트가 등장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그거는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EGC가 2016년 4월부터 소매 시장 정말 자유화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소매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켜라라는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는 소비자한테 줄 것, 영업 방식과 계약 절차는 이 정도는 표준화를 시킬 것 다 적어놨고 이거를 이제 소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하면서 소매 사업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경쟁은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요금 정말 최대한 억제가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연료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요금의 변동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파란색은 가정용 전기요금이고 초록색은 상업용 전기요금이고 그 사이가 평균입니다. 저게 맞죠. 네, 가정용이 비싼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쨌거나 원가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가정용이 상업용보다는 요금 수준이 항상 비싸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도 같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조달 비용이 어느 한 계약 중에 묶이지 않고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진폭이 나타나는 것은 연료비, 국제 연료비 가격의 영향이 가장 크게 들어갔습니다. 70년부터 80년까지 꽉 낀 거는 오일 쇼크 때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011년에 낀 거는 완전히 사고가 나면서 끼었고 그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 끝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여우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정말 연료 때문이냐 다른 이유가 없느냐를 분리해 보면은 다음 그래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요금 중에서 평균 요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요금의 항목을 쪼개본 겁니다. 이제 보라색은 연료비도 아니고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용도 아닌 그런 비용이고요. 이 분홍색이 연료비입니다. 분홍색이 연료비고 저기 저 노란색이 재생에너지 서비스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요금은 오른 것 같은데 뭐가 올라서 요금이 올랐느냐 봤더니 연료비의 비중이 상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 부담금 역시 크진 않지만 일정 부분 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만 보면은 연료비가 상당히 요금에 미치는 컸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비만 기준으로 보자면은 2022년에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료비의 수준은 2010년 대비 약 65% 증가를 한 반면 이 보라색 부분 연료비가 빠진 부분은 많이 감소를 하였다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쟁을 했으니까 경쟁한 효과가 있었느냐? 경쟁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규제요금이라고 불리는 규제요금을 대비하여서 이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자유요금이 과연 저렴했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자유화가 일어난 다음부터 가정용에 대해서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의 단가의 차이입니다. 파란색은 규제요금입니다. 주황색이 자유요금입니다. 초반에는 자유요금이 쌌습니다. 자유요금은 규제요금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가능하니까요. 쌌는데 올라가다가 역전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 순간이 바로 2022년 노후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가격이 급등한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규제요금보다 비싼 자유요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저기를 원치 않아 했고요. 저 시기에 많은 신전력 사업자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022년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이전까지는 자유요금인 규제요금보다 대체로 저렴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며 금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소매연금이 인상되면서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PPS 시장이 철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갑자기 자유요금에만 더 큰 투기 규모 같은가를 봤더니 약간 이게 경쟁 자체가 좀 불공평한 환경이었던 것 같다라고 일본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PPS라고 불리는 신재료 사업자랑 기존의 수직통합형 하에 있었던 일반 전기 사업자들을 전력 조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PPS 사업자들은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그 전력을 사와가지고 팔 수밖에 없고 기존의 그 대형 전력회사들은 기존 갖고 있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발전원들 심지어 쌉니다. 수력, 원자력, 석탄 이런 기저 발전원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충격이 조금 크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러면 기저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공평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제도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이 신전력 사업자들의 전원조달 다변화, 비용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존 대형 전력회사 갖고 있는 기저전원, 석탄, 수력, 원자력 중에서 일정량은 반드시 PPS한테 팔아라. 그래서 PPS가 조금은 저렴하게 전력을 수급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치를 좀 보고 싶어서 봤더니 2023년에 그 기저 시장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서 낙찰된 양입니다. 총 3차례의 그 시장이 열렸고요. 지역을 나눠서 하더라고요. 동경, 관서, 규주지방에서 3차례 그 기저 시장 낙찰이 있었는데 334메가와트 정도입니다. 제가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334메가와트의 공급량을 그냥 8,760시간을 하면은 29.3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 29.3억 킬로와트시가 과연 PPS 사업자들이 그 판매한 양 중에 얼마큼이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23년도에 PPS의 총 공급량을 봤더니 이게 월간 공급량이라 총 공급량을 봤더니 1,354억 킬로와트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기저시장 물량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물량을 적게 가져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현물시장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보여드려서 저도 일본어 못하지만 바로 여기서는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우선 이 밖에 있는 회색 그래프는 일본의 총 전력 수요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4년 10월 넘어서까지 총 수요를 보여드리고 있고 계절성은 있지만 뭐 수준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진다거나 감소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은 무엇이냐면은 총 수요 중에서 현물 시장에서 공급한 비중입니다. 자유화가 시작된 그 초반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형 전력 사업, 대형 전력 회사들은 현물 시장에서 그 전력을 수급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부터 신전력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신전력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서 현물 시장에서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월에는 이 수요가 32%까지 그 현물 시장에서 갖고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PPS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물에 굉장히 취약하다, 가격 방송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제 시장 관계상 우리 방금 말씀드린 소매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산한 걸 한번 짜보자. 우선 단기 거래, 뭔가 조금 우리가 가격 공모성을 좀 핵심해줄 필요가 있겠다. 처음에서 단기 거래, 기저시장, 소매시장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소매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를 해보자. 공급력을 미리 확보하게 해보자. 라는 것도 개선 방향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검증 보고서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검증 보고서를 토대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 제도 설계 워킹그룹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검증 보고서가 25년 3월에 그 발표가 되었고 25년 6월부터 이제 계속 이 워킹그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증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 워킹그룹을 하면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올해 3월에 이 워킹그룹에서 현재까지 논의한 바를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요. 여기에 그 방금 보여드렸던 다양한 대응 방향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그 소매 사업자와의 책임 강화 관련해서는 이러한 안을 한번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매 사업자의 유형별로 공급력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자. 일반 사업자, 대형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수급하기 3년 전에는 선정수율 50%까지 그리고 1년 전에는 선정수율 70%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확보를 하도록 의무를 짜보자 라고 하는 거고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금 감가해서 공급력을 미리 확보하도록 해갖고 2022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자 라고 제도안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 상태이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설적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나라들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요금을 인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구조개혁을 지금 해버리면 요금이 인상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선행이 되어야 이런 구조개혁이나 소매시장 자유화나 소매시장 자유화에 따른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의 사업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시장 구축을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일본과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발전 판매가 부분은 돼 있지만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구매전력 시장에서 한전은 정상 유통대소를 받고 직접 구매자 같은 경우는 그걸 받지 않는 등 구매시장에서 같이 구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게 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매사업자까지 등장을 해야 하면은 이 현물시장에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받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사전에 하지 않고 소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현물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사안들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승에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 네, 여기서 이제 2003년부터 갑자기 개혁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소매시장 변화 확대가.
이때 배경이 지금 저 국방상 있죠. 고이즈미 친지로 그 아버지가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 총리였거든요. 그때 엄청난 규제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사람이 나카나카 헤이조라는 사람이 우정산업 민영화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때가 일본의 엄청난 규제 개혁 기간이었고 나머지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질문 하나가 아까 왜 자유요금하고 규제요금하고 비교한 그림 있죠. 이거 지금은 규제요금 규제를 했으니까 못 올라갔을 텐데 그 자유요금은 연료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라갔고 여기는 규제 대상자들은 연료비 압력을 상당히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저 시기가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전기회사들이 규제요금 인상이 필요해요라고 낸 안 중에서 100% 수를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연료비 말고 그 외의 항목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설차지라던가 아니면 제세 부담금 같은 거를 많이 줄여가지고 최종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보려고 했고 연료비도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좀 깎아줬다. 자, 질문 원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 애당초부터 규제요금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일반 민간 사업자는 자유요금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규제요금이라는 저게 없었다면 공기업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 젠커들은 이것도 올라갔을 건데 파란색 자유요금을 맞춰서 올라갔을 텐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오히려 그 자유화하려면은 아예 자유화로 일관되게 갔어야지 오히려 또 정책의 효과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규제요금이라는 게 사실 모든 소비자들한테 그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저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요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던가 많이 쓰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제요금 자체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가정용, 소상공인처럼 우리가 요금 변동이 너무 큰 경우에는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 시장이 자유화된 다른 지역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는 그 요금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보조금을 따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캡티브 커스텀에 대한 라스트 리소트로 규제요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정영 교수님. 아까 이제 2003년에 일본에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요. 다 손상차상했어요. 그 회사들은 자기가 그냥 손해를 떠안았어요. 일본은 이 손해를 보면 그걸 딴 데로 돌리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회계상 그래서 다 받았고 고이즈미 때 이제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그랬거든. 공급 부족이 있는데 소매 자유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도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매 가격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2021년, 22년에 일본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가 잘못됐는데 결국 보면 공급 부족이었거든요. 사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용량 시장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시장이라고 하나 유연성 시장, 그 다음에 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이것들이 사실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공급이 예를 들면 리서브 마진 캐패시티 마진이
슬림할 때는 소매 자유라는 피를 좀 거칠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용량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틀릴 수가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이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투자를 안 한다고. 투자를 안 하면 용량이 늘질 않고 늘질 않으면 저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문제도 일본에서 사실은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빠진 게 이지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지시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국말로는 면감회요, 공부회. 이게 맹격가이라고 있는데 각 부처마다 있어요. 근데 그 구성이 한 제가 맹격가를 몇 번 갔었는데 10몇 명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저널리스트도 있고 진짜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력산업에 대해서 사회에서 뭘 요구하나 그런 걸 일단 제시를 하면 그거를 보완해서 설계를 하는 게 이지시가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게 경영상이 하거든요. 밑에 하고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네. 우리 정 교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가가치 시장이 아니라 보조 서비스 시장 말씀. 전력 용어를 이윤호 부장님 부족 개편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송배전 부분은 거의 최종 단계로 송배전 부분에 분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분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리한 뒤 상태로 그 계열사 내에서 별도로 그냥 존재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분리된 그 송배전 회사들이 사후에 그냥 각각의 10개의 송배전 별도 회사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들이 다시 뭐 M&A가 일어나든지 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역적인 그 개통회사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그 옥토를 설립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광역개통운영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KTX하고 생각하면 조금 기능을 좀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그 KTX에서 모든 전국적인 어떤 전력 수급을 다 관리하면서 국전 수위도 정하고 막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또 다양한 소매 사업자도 많고 발전 사업자도 많은 상황에서 이 옥토가 어떤 역할을 광역개통 관리라든지 수급 관리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아까 이 법적 분리 질문하셨는데 법적 분리라는 게 그냥 단지 법인 분리인지 아니면 소유도 분리하는 건지. 이게 지주회사의 유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선은 남의 회사처럼 분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말도 이제 그 대형 전력 회사 중에서 송배전 파트는 일반 송배전 사업자다. 그래서 아예 떼버렸고요. 판매 사업이랑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일반 송배전 사업자는 송배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10개 지역 각각에 대한 지역 국정 사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대로 남아 있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소유 분리는 모르겠고 법적인 법인 분리만 했다. 그리고 아니야.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기존에는 일본의 지역별로 이제 개통 최적화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조금은 전국 단위의 발전 지시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걸 옥토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는 역할을 옥토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조금 되게 제한적인 전력거래소보다 제한적일 거예요. 이게 영어가 뭐약자냐면요. Organization for Cross 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그러니까 이게 9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것에
개통 연결도 이게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알고 있어요. 그 전력 융통을 네, 융통에 대한 관리하는 정도. 네. 역할밖에 못하는 네, 그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개통 운영하고 그건 아니다. 네, 이유수 박사님. 네, 일본은 그 전력 시장, 전력 판매 시장 개방 이후에 그 신전력 사업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단 현물 시장 비중이 이제 뭐 굉장히 뭐 의존도 높다라고 했는데, 현물 시장 아니면 유틸리티하고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조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망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서 그 망 이용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약간 경쟁력 차원, 제고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망이용은 특수요금이라고 하는 망요금을 부과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신전력 사업자에 대해서 이거를 할인해줬다는 말을 제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예, 유정민 교수님.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21페이지 그 그래프 봐주시면은 사실 그 그래프가 그 전력시장 자율화를 갖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갖다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보라색 그 우하향하는 연료비 외에 그런 그 비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이 그것만으로 사실 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뭐 분홍색 기준이 커지는 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도록 주장하는 연료비 연동제나 다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급등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 신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그런 소비자들한테 기본 요금이라든지 요율 같은 걸 갖다 픽스를 갖다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연료비가 오르면은 이게 금융용으로 숏 커버린 것처럼 갑자기 이걸 또 메꿔야 되겠고 또 도매가에서 또 갑자기 또 비싸게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갖다 더 잘 반영하는 그런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었고 그리고 또 그 현무 시장의 비중이 너무 이제 현무 시장의 비중이 너무 크고 기저 시장의 비중이 너무 낮고 현무 시장의 비중이 이제 너무 높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존의 그런 사업자들이 신사업자들한테 과연 물량을 싸게 넘길 유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네들은 독자적인 판로를 갖고 있는데 굳이 신사업자들한테 싸게 넘길 이유가 없어서 그게 가격이 굳이 담합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그게 아무래도 의심이 크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일본이 그렇게 망사업자들도 아까 법인으로 이렇게 분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도 이렇게 가능한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BJM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던데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송배전 망은 어차피 공공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자들한테 이거 사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좀 감사합니다. 먼저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력사업의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지었던 송전시설 같은 게 비용이 줄어든 것도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통 융통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재생유지가 많아지면서 망공항이 필요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이 파트에 대한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기존 시장에 대한 가격은 고려하시는 바를 일본도 생각을 해서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가격 정도로 설정을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적정 수준으로 맞춰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현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게 신전력 사업자들이 봤을 때 앞으로 현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예측을 하고 이게 유리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도 물량을 보여드렸는데 이 다음에 24년도와 25년도에는 거의 계약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주신 게 망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 독점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는 송전이든 대전이든 적어도 지역 독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국에서도 공공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이 안 하더라도 독점이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허인주 교수님 발표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받고 두 번째 발표 이유수 교수님